반갑습니다. 우선 5천이라는 숫자하고 23억 200만 이렇게 제시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5천과 23억 200만 이걸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1대 23,400 이 정도 되는군요.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 전에 5천만에 도달했다 보도된 적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수치를 거론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1인당 법정 최저임금이 5천원이 안 되죠. 그 5천이고 23억 200만이라고 하는 수치는 7월 12일 8시 현재 1달러당 환율 1151원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 23억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로 아마도 유사해가 최대의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아마 봐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23억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자본주의의 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섰던 또는 비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섰던지 간에 공통된 답은 세계적인 투기적 금융자본이다 하는 게 답이죠. 투기적 금융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률이 높은 진짜 모험적이고 그런 만큼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끼치는 것이 헤지펀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헤지펀드 경영자 중에 피츠버그 헤지펀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빗 테프라는 사람이 2009년도 현재 1시간당 소득.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정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당 5천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데이빗 테프란 인간은 1시간당 말하자면 23억 200만원을 벌여들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근데 거짓말 같은 것이 현실인 게 오늘날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9년도 현재 40억 만이라고 해도 40억 원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40억 달러를 연간 소득으로 벌어들었고 이것을 시간당 환산하면 지금 말씀드린 23억 200만원에 달한다 이겁니다. 이 도대체 유구무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에서 전 지구적인 양극화 현상의 극단적인 예인데 그럼 이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한번 다른 식으로 계산해보면 이 사람이 1년간 50주 일을 한다. 7호 350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50주 일을 1주 40시간 일을 해서 결국 4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의 소득을 하루에 1만 불씩 쓴다 라고 가정할 경우에 1만 불은 7월 12일 8시 현재 환율 1달러당 1151원으로 계산하면은 1만 불은 1억 5,110만 원이 돼요. 이걸 맞아 하루에 1억
5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하더라도 이 40억 달러라는 돈은 계산해보면 1000년도 아닌 1094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건 극단적인 경우죠. 이런 정도의, 삶의 조건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신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현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뭐 빈곤의 절벽에 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 사돈팔촌 보면 분명히 그 중에 한두 집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가깝게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양극화와 한국 자본주의 모순, 또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아마 대선에 있어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최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또 사회 최대의 쟁점화 시켜야 될 경제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한국 사회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빗 태퍼의 경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통계 나온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신문을 일주일 정도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가 이런 수치로 저런 수치로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수치를 보면은 2011년도 작년이죠. 국내 천대 기업의 경우에 경기 임원의 연봉이 3억 7,770억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3억 7,670억 원. 이것은 그 전해인 2010년도에 비하면은 23.8%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법정 최고임금이 지난 4년간 몇 프로 올랐느냐? 23.8% 정도 오르면 괜찮았겠죠. 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거는 뭐 거의 일단 상식이죠. 근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할 때 공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는 조금 미루고, 공화의 뜻이 뭡니까? 공공적인 조화를 뜻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조화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임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수치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남산에 가서 한번 서울 시내를 한번 쭉 한번 전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빌딩이 많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 그런데 이렇게 빌딩의 많은 숲을 이루고 있는 서울, 또 GDP로 따지면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죠. GDP로 따지면 대략 세계, 지금 현재 세계 230개국인가 정도 되죠. 그 230개국 중에 한국은 10위에서 12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그런 자살들, 또 한진중공업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김진숙 씨가 내려오고 사회적으로 큰 물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된 게 없지요. 그리고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또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 뭐 사실 열거를 하자면은 아마 작게 잡아도 아마 그 몇 시간은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제가 고향에서
뭐 서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고향에서 시내에 나갔을 경우에 거의 매일 보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70, 80세 된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그 무거운 그렇죠.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든 분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생리적인 차이를 여러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무겁고 그 부피가 큰 것을 조그만 수레나 경우에 따라서는 큰 수레에 산더미처럼 사실 싣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이 이런 사실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슈퍼파워는 결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이 정도의 부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70이라는 나이는 옛날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희라고 그랬죠. 고래가 뭐 어떻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부터 드물 정도로 오래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뭐 회감년보다 더 성대하게 잔치도 하고 이랬죠. 물론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적어도 나이 70은 먹어야 경우에 따라 80은 되어야 모인축이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을 정도로 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것과 별도로 사실 연세가 60, 70 넘어가면은 여러분 주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그러니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또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한번 보십시오. 60 이상 넘어가면은 사실 생리적으로 머리의 생각한 능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물건을 들어 올리는 힘이라든지 동작의 신속함 이런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70 이상 먹은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런 노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고 이건 너무도 잘못된 것이죠. 제가 실제로 본 것 중에 하나는 제 기억에 2년 전인가 그런데 바깥에 나갔다가 그때 계절이 12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물론 제 고향은 남쪽이라서 서울보다 덜 춥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추운 건 마찬가지죠. 9시쯤 들어오는데 컴컴하죠. 컴컴한 시간에 그 동네에 이제 아는 할머니인데 그 75세 정도 된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 시간까지도 그 술에 끌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또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죠. 한국 같은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라는 평가를 받는 사회에 있어서 첫 번째 책임은 역시 자본가 계급에 있는 것이죠. 또는 뭐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한국 사회의 실정법을 뚫고 나가는 이른바 잘 나가는 자들, 권력자들, 경제적 부를 쥐었던, 정치적 권력을 쥐었던, 법의 힘을 가졌던, 군경의 조직에 속해 있던 이런 사람들의 인간됨에 대해서 저 인간들이 도대체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심리학 또는 정신병학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정신병질자라고 하죠. 조금 생소하죠. 아마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분리에 따지자면 동물이죠. 그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분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 여러분 혹시 최민식 씨가 주연을 한 영화 나는 악마를 보았다 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런 영화가 나온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아주 훌륭한 연기를 하는데 그 훌륭한 연기 내용이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부류의 인간들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쉬운 말로 하면 인간미가 없는, 정남이가 떨어지는 놈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금수반도 못한 놈들. 요즘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자라던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는 많이 쓰던 말들이죠. 그럼 이 금수반도 못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부류의 특징이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만큼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겠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이런저런 고통을 받을 경우에 그 고통을, 자기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역지사지라고 하죠.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의 처지, 특히 고통을 동거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것, 이런 능력이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으로 볼 때 감정이입 능력과 관련있고, 그 감정이입 능력이 말하자면 선악이라든지 시비의 인지적 판단,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이라든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형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능력은 사실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범죄자들, 흉악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도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 사실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이런 능력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한편 시달리고 하게 되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이입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자체를, 맞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사실 fMRI라고 해서 균형성 자유공명 장치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뇌 활동에서 사이코패스와 이른바 정상인,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 뇌 활동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요즘 그 영미권에서 또 프랑스 쪽에서 보면은 이 금융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연구가 요즘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적인 금융 투기 자본의 본거지로서 우리 월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묘하게 월간은 월스트리트인데 벽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이 벽은 진짜 부르주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인간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너무도 요즘 확인하기 오죠. 근데 여하튼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민중의 저항운동이 펼쳐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민중의 저항운동이 생기면서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구가 쏟아져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죠. 폴 피프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이제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 이 사이코패스의 행동 유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7가지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러니까 금융 종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사회적 엘리트라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건 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탈세와 관련해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세를 들고 살고 있죠. 물론 국민이 이제 세금으로 그 전세금이라고 할까요, 뭐 월세금이라고 할까요, 다 내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 형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이 그 법원에 그저께입니까 들었을 때 어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봉변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봉변이 아니라 약관한 생각이 사실 들 정도의 일을 당했죠. 이른바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 중에 한 분이 넥타이를 잡고 또 계란을 던지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막 어떤 점에서 보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얼마나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느냐 하는 거 우리는 물론 진짜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향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어떤 분들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 진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피해자들의 사연이 5가지인가 경향신문에 소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남편 되는 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을 부산저축은행에 넣었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뭐 부산저축은행만 그런 게 아니죠. 거의 모든 저축은행이 그래 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업 직원들이 전화를 할 경우에, 물론 영업 직원은 뭡니까? 최고 경영자가 시켜서 그냥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감은 이설을 했죠. 안정되고 뭐 이자가 얼마고. 그래서 그 부산의 많은 평범한 상인들, 어떤 측면에서 평생 모은 돈들을 저축은행에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짓말 예사로 한다. 제가 제 기억에 지난번 코멘 영상 첫 번째 대담 강의였던가요? 우리나라의 이른바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숨쉬듯이 한다고 했죠.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도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을 타기 위해서, 상을 타면 이제 명성이 날 것 아닙니까? 이런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이런저런 부정행위를 한다라든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당히 일상적인 것인데, 제가 제 경험을 볼 때도 대략 작년 9월경부터 이전에 없던 그런 것이 확연하게 느꼈던 것인데, 저는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걸어 다니죠. 근데 보행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는 없던 현상들이 작년부터 제가 자주 느껴요. 서울도 물론 이제 지방의 경우에. 그게 뭐냐 하면은 승용차가 우선 겉으로 보기에도 크고
고급 승용차일수록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현상들, 이게 확연합니다. 그런데 피프가 이 사회적 엘리트들의 행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 그래서 논문에는 이제 노빌리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노빌리티란 말은 영미권에서만 귀족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쓰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사회적 이른바 지도층, 전혀 지도층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지도층, 출세한 사람들, 또는 고위층,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 그 운전 습관과 보행자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제가 겪은 것 그대로 드러나는데, 사회적 엘리트들의 3분의 1 정도가 다른 차들하고 같이 차도를 달릴 경우에 다른 차들에 절대 양보 안 한다는 겁니다.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비하면은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됐냐.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또 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저처럼 보행자가 겪는 것인데, 이른바 잘 나가는 이런 친구들일수록 절반 정도가 보행자보다 자기네들은 먼저 간다.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요즘 자주 겪습니다. 그러함에 비해서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서민들, 일반 국민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프가 내린 결론은 이른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기대가 있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재성박덕. 그러니까 재주는 뛰어난데 덕은 행편없다. 이런 현상이 피프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겁니다.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마 재성박덕으로 따지면은 아마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세계 1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민주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재성박덕과 관해서 얘기하자면 다른 의미의 재성박덕. 그러니까 뜻이 뭡니까? 재주도 뛰어나지만 덕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앞의 박은 열불 박이죠. 뒤에 말하는 박은 뭡니까? 박식한 사람할 때 넓을 박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층이 되고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후자의 의미에서 재성박덕인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런 연구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금융 종사자들, 그 중에 이제 고위층 임원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세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요즘 이제 실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많이 행해지는데, 그런 쪽에서 한 것을 보면은 그 실험 대상자인 금융인들 가운데 10명이 1명 정도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란 결론에 도달했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이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였죠? 감정이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냉혹한 성격이죠. 이런 것과 동시에 중요한 특징이 위험을 무릅쓴다. 그 투기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헤지펀드라는 게 사실 투기적이고 도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소한 이유로도 사실은 끔찍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이러거든요. 금융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수년 전에, 뭐 벌써 10년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연쇄살인한 끔찍한 범죄들이라든지 또는 여의도에서 급속도로 차를 밟아가지고 여러 명이 죽고 다치고 사고, 김대두였던가 그런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사이코패스인데, 이런 범죄자들의 성격 유형이 금융인 10명 중에 1명, 특히 이제 금융 고위층 10명 중 1명 정도가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 금융인 중에 4% 정도가 사이코패스다 하는 결론을 내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냉혹한, 그리고 사디스트적이죠. 사디스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학대하는 성향이 있는가?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인간들이죠. 이런 성향이 자본가 계급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르주아 계급의 이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프랑스 혁명기 때 앙나제 부르죠. 앙나제란 말은 영어로 enraged 이런 뜻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격분한 사람들. 작년에 오키파이 월스트리트 무브먼트와 비슷한 운동들이 유럽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스페인 쪽에서였던가요? 인디그나도스라고 해서 분노한 사람들, 영어로 하면 인디그넌트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런 사람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앙나제라는 가장 프랑스 혁명기에 급진적인 정치적 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이 운동가들의 우두머리 되는, 지도자 되는 사람으로 유명한 자크 루라는 제가 볼 때 동지입니다. 동지에서 그 동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동지가 1793년도 6월 25일 날, 그것도 공백일 때 또 6월 25일이었습니다. 어떤 연설을 했냐면은, 어떤 계급의 사람들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으면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수 있다면 자유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경제적 독점을 행사해서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때 평등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연설을 저를 통해서 전달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이 자꾸 누가 말하는 상황과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양극화 현상, 사회 거론하기조차 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한국에 있어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민주화를 병행해서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적어도 이 97년도 또는 가깝게 요 몇 년 이래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자주 보도되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집중, 독점적 경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빈 껍데기가 아니라 종이 쪼가 있는 글이 아니라 얼마나 빈 껍데기에 가까운가 하는 생각을 뜰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꼭 대선만 아닙니다만 지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요즘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놈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 정경련에서 뭐라고 합니까? 좋게 말해서 어떤 친구가 그랬더군요. 정경련에서 한 10일 전인가요?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거의 반대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한 발언을 했더군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현행 헌법의 헌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헌법 119조 2항이죠. 그 2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이것이 이건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죠.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말하자면 이런 헌법 전문의 성격을 헌법 119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정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9조 2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정경련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얘기가 헌법 119조 2항은 1항의 보완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완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필수적인 생필품, 생활 필수품에 없어도 되지만은 있으면 좋은 것, 이런 것이 보완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현행 헌법의 전문과 이 헌법 119조 1항과 2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꼭 그걸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보완제로 꼭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 헌법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행 헌법의 전문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세상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지금 보자면은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헌법 전문에 있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가 균등합니까? 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의 정신에 충실하다면은 사실은 현행 헌법 119조 2항을 보완제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동등한 가치, 비중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헌법학자들 내에 논쟁이 있는데, 이 헌법 전문의 정신을 저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 헌법 119조의 2항은 사회민주주의, 이른바 사회주의 중요한 한 축이죠. 사회민주주의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헌법학자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럼 이런 그간의 대한민국 헌법이 제헌된 이래로 이른바 노자간의 모순 투쟁 그 과정을 잠깐 제쳐놓고 헌법 제정 당시 전문과 경제민주화 관련된 조항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이라 하는데 과연 10만이라도 알고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물론 더 알고 있으면 그건 반가운 소식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헌헌법 당시의 전문은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현행 헌법의 점하고 크게 다른 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그 당시 제헌헌법 당시 헌법 제8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의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948년도 제헌헌법 당시 헌법 통과된 헌법 제84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 실현,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었죠?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조항의 정신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잘 되지도 않았거니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민주화 수준으로 볼 때 이런 헌법의 정신, 역사를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헌법 119조 제2항은 1항은 뭡니까? 이른바 시장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강력한 민중적 통제로서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완제가 아니다. 똑같은 생필품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있고 나아가서는 그 헌법 제18조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뭐 그 당시에는 근로자, 오늘날도 이른바 공식적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해방 당시에 조소왕이라는 뭐 유명한 독립 투쟁에 뭐 생애를 바친 훌륭한 분이 있죠. 그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정신에 입각한 이른바 요즘 시만 노동자의 이익,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할 경우에 영업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익이 생기면 균점, 그러니까 자본가 50%가 50% 가져간다. 이게 대단한 사상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균점권의 사상이 헌법에 담겼다는 내용조차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대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역사의 그런 진보적인 그리고 경제민주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적인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고 또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에 입각한다면은 이런 이균정권이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선과 관련해서 진보 세력이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지향할 경우에 경제 민주화 투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경제 민주화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현행 헌법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해석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고 또 이런 우리의 입장이 헌법의 역사에 있을 때 제헌헌법 당시에 있었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뭐 작년인가요? 그 대선을 앞두고 뭐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이른바 재견 이지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등등 이른바 여당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의 자기네 당 내에서조차도 지지를 받지 못해서 쑥 들어가 버렸죠. 근데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개헌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이 보아야 할 것은 이른바 권력기관을 뭐 대통령 중심제로 할 것인지 뭐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인지 또 대통령 중심제 하면 뭐
중임을 허용할 것인지, 뭐 5년을 할 것인지, 뭐 7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경제 민주화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을 넣어야 된다. 제가 약간 공부를 해보니까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들어간 적이 없더군요. 3.1 운동은 들어갔다가 뭐 빠지기도 하고 4.19 또 뭐 의거가 됐다가 뭐 혁명이 됐다가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3.1 운동과 4.19 혁명 당연히 지금처럼 넣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된과 동시에 동학농민혁명을 넣어야 된다. 그럼 왜 동학농민혁명을 넣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한데, 저는 경제민주화와 관해서 딱 한 가지만 지적하면은, 동학농민혁명부에 내걸었던 이른바 배정계획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배정계획안 중에 중요한 부분이 지대를 철폐한다. 그 당시에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썩어 빠진 양반 관료들이 농민을 착취하는 법적 근거였죠. 사실 법보다 더 뭐 이른바 가렴 죽으라 해서 막 갈퀴로 끌어가듯이 끌어갔죠. 뭐 삼정의 문란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대를 철폐한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이 토지 소유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토지의 평균 균작 뭐 이런 중대한 토지 소유와 점유 또 생산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이익 균점의 사상과 통하는 그런 계약안을 제시했다 이겁니다. 그 외에 뭐 신분 제도를 철폐한다든지 뭐 노비 문서를 소각해 버린다, 맞아 노비 없애버리라 이거죠. 뭐 이런 등등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학농민전쟁의 그 위대한 정신 투쟁을 우리가 개성해야 되고, 그래서 헌법 전문에 그걸 넣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1793년도 6월 25일 날 프랑스 혁명기에 격분한 사람들의 지도자인 자크 루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려면 어떤 계급이 경제적 독점권을 행사해서 다른 계급들의 생사 여탈권을 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연설했죠. 우리는 그 연설의 정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법의 정신과 통한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런 경제민주화 투쟁과 관련해서 부르주아 개혁과 투쟁해야 되는데, 부르주아 개혁 가운데 적지 않은 놈들이 금수무한도 못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녔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에 대한 사회적인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본주의의 모순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인물들, 금융자본가들,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7월 15일 제야 인문학자 최형록 선생과 만남은 꽃민영상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